지금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고라 불리던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한 명의 환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탠퍼드, 존스 홉킨스, 메이오 클리닉, 인류 최고의 지성들이 치료 불가를 선언한 그 순간 모두가 그녀의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단 25시간 만에 8개월간 풀지 못한 수수께끼를 풀어내고 불가능이라던 치료를 일상이라 선언한 나라. 지금부터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쏘아 올린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의료혁명. 그 믿기 힘든 기록이 펼쳐집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한민국의 위대한 의료 기술을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제 시아버지는 평생 미국이 최고라고 믿어온 분입니다. 미 국무부 출신, 상무부 고문. 그에게 한국은 30년 전 원조를 받던 나라일 뿐이었죠. 그런 그분이 한국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평소의 냉철함은 사라진 채 소년처럼 흥분해서 예치더군요. 나탈리, 우리가 틀렸어. 여긴 다른 세상이야. 저는 그저 시아버지가 이상한 약이라도 드신 줄 알았습니다. 제 이름은 나탈리, 평범한 30대 미국 여성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했던 과거형입니다. 지금의 저는 평범함과는 거리가 먼 미국 최고의 병원들로부터 시한부 판정을 받은, 정확히는 치료 불가 판정을 받은 환자일 뿐입니다. 제 세상은 온통 회색빛이었습니다. 모든 색이 빠져나간 안개 낀 샌프란시스코의 바다처럼 그저 무겁고 차갑고 희망 없는 하루하루가 반복될 뿐이었죠. 제가 앓고 있는 병은 만성 자가면역성 신경퇴행 증후군, 일명 CNDS라는 이름만 거창하고 실체는 희귀한 질병입니다. 제 몸의 면역체계가 저의 신경계를 공격하는, 말 그대로 제 자신이 저를 죽이고 있는 병이죠. 처음에는 그저 손가락 끝이 저린 정도였습니다. 바쁜 그래픽 디자이너의 직업병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곧 젓가락질은커녕 연필을 쥐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시야는 이중으로 겹쳐 보이기 시작했고 뇌에 낀 안개처럼 브레인 포그가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마크의 얼굴조차 때때로 초점이 맞지 않았죠. 미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스탠퍼드의 저명한 신경과 전문의, 존스 홉킨스의 면역학 권위자, 메이오 클리닉의 희귀질환 센터까지. 우리는 미국 전역을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녔습니다. 마크의 직장보험은 최고 등급이었지만 실험적 치료라는 명목하에 청구되는 엄청난 병원비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제게 돌아온 것은 의사들의 정중하지만 차가운 선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나탈리.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승인된 치료법 중에는 효과를 보인 것이 없습니다. 남은 시간을 삶의 질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삶의 질 관리. 그것은 죽음을 선고하는 그들만의 고상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마크는 저를 위해 회사를 휴직했지만 저는 그의 눈에 비치는 절망과 동정, 그리고 그가 애써 숨기려는 공포를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의 햇살이 가득한 집거실에 앉아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살아있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영혼은 이미 차가운 진료실에 버려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제게 한국이라는 단어가 끼어든 것은 정말 뜬금없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그날, 시아버지가 저녁 식사를 위해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전형적인 성공한 미국인이었습니다. 미 국무부에서 고위직을 역임하셨고 지금은 상무부의 고문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정책을 자문하고 계셨죠. 늘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논리를 자랑하는, 감정보다는 이성을 중시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저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동시에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데 대한 특유의 좌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뭐든 고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지만 며느리의 병만큼은 그의 영향력과 인맥으로도 어쩔 수 없는 영역이었으니까요. 나탈리, 몸은 좀 어떠니? 늘 똑같죠, 아버님. 그냥 있어요. 제 무기력한 대답에 시아버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마크가 애써 밝은 척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 출장 가신다고요? 이번엔 어디세요? 아, 그래. 한국이다. 경주라는 도시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린단다. 에이펙이요. 또 그 지루한 회의네요. 그렇지 뭐 아시아 국가들하고 공급망 문제, 디지털 무역 협정 같은 걸 논의할 거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구나. 한국, 코리아. 제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는 K-팝 아이돌, 오징어 게임 같은 넷플릭스 드라마, 그리고 김정은이 전부였습니다. 그냥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지만 시끄러운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제 고통스러운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머나먼 나라의 이야기였죠. 저는 그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아버님. 그래, 마크, 나탈리 잘 챙기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렴. 시아버지는 떠나기 전 제 어깨를 잠시 두드렸습니다. 그 크고 따뜻한 손에서조차 저는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하게 굳어버린 시멘트 같았으니까요. 시아버지가 한국으로 떠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제 상태는 조금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혼자 걷는 것도 버거워 휠체어에 의지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마크는 저를 부축해 침대에 눕히고 묽은 수프를 떠먹여 주었습니다.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라는 발신자 이름이 떴습니다. 마크가 샤워 중이었기에 저는 힘겹게 손을 뻗어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나탈리, 나다. 세상에, 내 목소리가 왜 그래? 마크는 어디 있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그 차분하고 이성적인 톤이 아니었습니다. 뭐랄까, 잔뜩 흥분하고 상기된, 마치 소년처럼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마크는 지금 샤워 중이에요.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회의는 잘 되고 있고. 회의. 아, 회의. 그래, 잘 되고 말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나탈리. 너 지금 내 말 잘 들어야 해. 내가 지금 뭘 봤는지 넌 상상도 못할 거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또 시작이군. 어딘가에서 CNDS에 좋다는 새로운 건강보조식품이나 민간요법이라도 들으신 거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쉬고 싶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여긴 한국이라고. 나탈리, 넌 한국에 대해 뭘 알고 있지? 뭘 알긴요. 그냥 K-팝 정도요.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30년 전 내가 기억하던 전쟁의 폐허에서 겨우 일어선 나라. 우리가 원조해 주던 나라. 하지만, 신이시여. 내가 틀렸어. 완전히. 시아버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나탈리, 나 어제 인천이라는 곳에 도착했어. 공항 말이다. 내가 전 세계 안 다녀본 공항이 없잖니. 히드로, 사르드골, 두바이. 근데 여긴 차원이 달라.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 심사대까지 갔는데 사람이 없는 거야. 사람이 없다고? 아니, 사람은 많았지. 근데 줄이 없었어. 전부 기계로 하더군.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을 인식하고 내가 게이트를 통과하는데 시간을 쟀어. 정확히 1분 30초 걸렸다. 90초. 맙서사, 나탈리. 난 JFK에서 국내선 수화물을 찾는데 1시간을 기다린다고. 저는 여전히 반쯤 감긴 눈으로 천장의 무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항이 빠르다니 좋은 일이네요. 하지만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우린 경주로 가야 했지. KTX라는 걸 탔어. 고속 열차야. 근데 나탈리, 이게 말이 안 돼. 기차가 시속 300km로 달려. 300km. 그런데 내가 테이블에 커피를 올려놨는데 커피 표면이 잔물결 하나 없이 고요했어. 흔들림이 없어. 전혀. 그리고 와이파이. 세상에,
이놈의 와이파이. 달리는 기차 안에서 내 사무실 광섬유 인터넷보다 빨라. 내가 지금 미 상무부 기밀문서를 다운로드하는데 10초도 안 걸렸다고. 시아버지의 흥분은 절정에 달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실수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그래요. 한국은 기차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른가 보죠. 하지만 아버님, 저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요. 아버님, 좋은 경험 하셨네요. 회의 끝나고 마크랑 얘기해요. 저 좀 피곤해서요. 아니, 나탈리, 제발.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봐. 이게 다가 아니야. 진짜는 지금부터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순간 낮고 심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어제 회의 일정이 끝나고 만찬이 있었어. 거기서 한국 측 파트너 중 한 명이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더군. 60대 정도 된 분이었는데 안색이 안 좋았어. 다들 당황했지. 에이펙 행사 중인데 예교적 문제라도 생길까봐 나도 걱정이 돼서 같이 따라 나섰어. 경주에 있는 그냥 동국대학교 병원이라는 곳이었어. 난 솔직히 걱정했지. 이런 지방도시에 있는 병원이 뭘 알겠어. 응급처치나 제대로 할까? 차라리 빨리 헬기를 불러서 서울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그때 마크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는 내 얼굴을 보더니 스피커폰에서 흘러나오는 장인의 목소리를 듣고는 위아한 표정으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마크, 너도 잘 들어라. 우린 응급실로 갔어. 그런데 나탈리, 마크, 너희가 상상하는 그런 응급실이 아니었어. 피비린내와 고함, 혼돈, 그게 우리가 아는 응급실이잖아. 여긴 조용했어. 너무 조용해서 이상할 정도였지. 그리고 깨끗했어. 무슨 최고급 호텔 로비처럼. 그 한국인 파트너가 접수처로 가더니 그냥 손바닥을 기계에 힉 대더군. 손바닥이요? 마크가 되물었습니다. 그래. 손바닥 정맥 인식인가 뭔가. 1초도 안 걸렸어. 간호사가 김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죠 하더니 바로 그를 안으로 데려갔어. 서류 작성, 보험카드,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 10분, 아니, 10분도 안 돼서 전문의가 내려왔어. 척 보기에도 아주 유능해 보이는 심장 전문의였지. 그가 태블릿 PC를 들고 와서 이것저것 묻더니 바로 검사에 들어갔어. 저는 눈을 떴습니다. 조금 이상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나탈리, 넌 우리가 내 CNDS 진단을 받기까지 몇 명의 의사를 만났는지 기억나니? 첫 번째 전문의를 만나기까지 3개월을 기다렸지. MRI 예약을 잡는데 6주가 걸렸고 그 결과를 듣는데 또 2주가 걸렸어. 그 모든 지옥 같은 기다림, 기억나니?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가는 피가 말라붙는 듯한 그 시간들을요. 시아버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여기선 그 모든 게 1시간 안에 끝났어.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돼요. 마크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내 눈을 의심했다. 그들은 그 환자를 데리고 가더니 심전도, 피검사, 심장 초음파, 그리고 맙서사, 심장 CT까지 찍었어. 바로 거기서 우리가 커피 자판기에서 설탕 가득한 커피를 뽑아 마시는 동안. 그리고 30분쯤 지났을까. 그 의사가 다시 우리를 불렀어. 자기 사무실에 있는 거대한 모니터에 방금 찍은 CT 영상을 띄워놓고 있더군. 3D로 구현된 팔딱팔딱 뛰고 있는 그 환자의 심장이 내 눈앞에 있었어. 의사가 태블릿으로 이리저리 돌려가며 확대하더군. 여기 관상동맥이 살짝 좁아졌네요. 하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스트레스성 부정맥 같습니다. 약 처방해 드릴 테니 며칠 푹 쉬세요. 그게 다였어. 시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난 멍하니 서 있었어. 그러다 그 환자에게 물었지. 실례지만 이 모든 검사 비용이 얼마나 나옵니까? 난 적어도 수만 달러는 각오했어. CT까지 찍었으니까. 미국이었으면 보험 적용돼도 1만 달러는 좋게 나왔겠지. 근데 그 사람이 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니 웃는 거야. 그러더니 자기 휴대폰을 꺼내서 병원 앱으로 결제 버튼을 누르더군. 글쎄요, 한 10만 원쯤 나왔네요.
10만 원이요. 그래. 달러로 80달러도 안 되는 돈이었어. 80달러. 응급실 방문, 전문의 진료, 피검사, 초음파, 그리고 3D 심장 CT까지 전부 합쳐서. 저와 마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공상과학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그 병원 로비에 서서 내 손을 봤어. 그러다 내가 생각났어. 나탈리. 수십만 달러짜리 청구서 더미에 파묻힌 내 모습. 6개월을 기다려 만난 의사가 해줄 게 없다고 말하던 그 차가운 얼굴. 그게 오버랩되더군. 아버님, 그건 나탈리. 내가 여기서 뭘 받는지 아니? 기술. 그래, 기술도 놀라워.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여긴 시스템이 달라.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의사의 눈에서 난 자신감을 봤어. 자기들이 환자를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당연한 자신감. 우리가 잃어버린 바로 그거 말이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른 입술을 축였습니다.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탈리.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제 흥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결단이었습니다. 나 내일 첫 비행기로 돌아간다. 에이펙 일정이고 뭐고 다 취소했어. 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중요한 효의를. 마크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마크,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 있어. 나탈리, 너 짐 쌀 필요 없어. 마크가 알아서 할 거다. 너 나랑 같이 한국으로 간다. 네. 말도 안 돼요, 아버님. 전 비행기도 탈 수 없는 몸이에요. 그리고 여긴 그냥 부정맥이 아니잖아요. CNDS라고. 미국 최고 의사들도 포기한 병이에요. 한국에 간다고 뭐가 달라지죠? 제 목소리는 공포와 그리고 제가 그토록 억눌러왔던 아주 작은 쌀알만 한 희망 때문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몰라. 나도 몰라. 하지만 나탈리, 난 내가 본 걸 믿어. 이 사람들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선 그어놓은 곳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어. 난 그걸 내 두 눈으로 확인했어. 존스 홉킨스가 못하면 경주에 있는 이 병원도 못할까? 아니, 서울에는 더 대단한 것들이 있겠지. 하지만요. 우린 시도조차 안 해봤잖아. 미국이 최고라는 그 오만한 믿음 속에서. 나탈리, 넌 이대로 죽을 수 없어.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의 아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걸 내가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이건 부탁이 아니야. 얘야. 이건 명령이다. 넌 한국에 와야 해, 당장. 전화가 끊겼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저는 지난 1년간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모할 정도의 뜨거운 결의였습니다. 일주일.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몰랐지만 앞으로의 일주일이 제 남은 생 혹은 죽음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번개처럼 제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모든 것은 그렇게 단 사흘 만에 결정되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거실에는 지독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크와 저는 마치 다른 차원에서 날아온 전파를 수신한 사람들처럼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우리가 들은 것이 현실일까요?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담긴 그 광적인 흥분은 평생을 이성과 논리, 미국적 합리주의의 화신으로 살아오신 그분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제 남편 마크는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지만 동시에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에이펙이라는 중대한 예교 무대를 내팽개치고 며느리의 가능성 없는 치료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는 사실. 그것은 마크에게도 저에게도 지진과도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나탈리. 마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그가 저를 붙잡는 악력은 제가 지난 1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절박하고도 단단한 힘이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마크. 당신도 알잖아.
아버님은 그냥 회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걸 거야. 한국의 그 빠른 인터넷이랑 깨끗한 병원에 감명받으신 거겠지. 하지만 그게 CNDS를 고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잖아.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미친 짓에 매달리고 싶은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서 제가 그토록 외면하려 했던 절망의 그림자가 걷히고 그 자리에 무모하리만치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미친 짓이면 어때, 얘야. 그가 제 뺨을 감쌌습니다. 우린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스탠퍼드가, 메이오가 방법이 없다고 선언한 이 거실에서 우린 그냥 죽음을 기다리고 있잖아. 그게 더 미친 짓 아니야. 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신념을 버리고 명령이라고 하셨어. 난 그분의 그런 목소리 처음 들어봐. 그게 만약 1%의 가능성이라도, 아니 0.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마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제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기댔습니다. 난 당신을 이렇게 잃을 수 없어, 나탈리. 절대로. 그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소진했고 남은 것은 불합리한 희망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괴물 같은 추진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은 지 불과 3시간 만에 제 휴대폰으로 대한항공 로고가 찍힌 1등석 전자 항공권 2장이 날아왔습니다. 출발은 12시간 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직항편이었습니다. 어떻게 제 주치의의 비행 가능 소견서를 그렇게 빨리 발급받았는지, 어떻게 휠체어와 휴대용 산소 발생기 반입 허가를 그 짧은 시간에 받아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국무부 시절의 모든 인맥과 영향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짐을 싸는 것은 여행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마크는 제 옷 몇 벌 대신 제가 복용하는 수십 가지의 약물, 통증 완화용 주사제, 그리고 성인용 기저귀를 챙겼습니다. 제 몸은 이미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14시간의 비행은 제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햇살이 가득한 집을 나서는 순간 저는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현관문을 붙잡고 잠시 흐느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난 그냥 여기서 죽고 싶어, 마크. 마크는 저를 번쩍 안아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살 거야, 나탈리.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샌프란시스코 공항은 예상했던 대로의 지옥이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인력이 감축된 항공사 카운터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1등석 라인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었습니다. 제 휠체어와 유료 장비는 온갖 서류와 규정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직원은 무감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이며 이 산소 발생기 모델은 사전 승인 목록에 없는데요. 잠시만요.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습니다. 마크가 시아버지와 통화하며 고함을 지르고 30분이 넘는 실랑이 끝에 특별 예외 조항으로 겨우 통과되었습니다. 보안 검색 때는 더 끔찍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라는 요구를 받았고 비틀거리며 겨우 일어서자 금속 탐지기 게이트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제 몸 상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착용하고 있던 보조 장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짜증 섞인 시선 속에서 마치 범죄자처럼 온몸을 더듬는 수색을 당해야 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미국이 최고라고요. 지금 이 순간 미국의 시스템은 저 같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라는 이름의 폭력으로 저를 벼랑 끝까지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거쳐 겨우 탑승한 대한항공기는 그러나 다른 세계의 입구 같았습니다. 탑승구에서 저희를 맞이한 것은 지쳐 보이고 짜증이 밴 미국 항공사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하고 완벽한 유니폼을 입은 한국인 승무원들이 마치 오랜 지인을 맞이하듯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탈리 밀러님, 마크 밀러님, 탑승을 환영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승무원은 제 휠체어를 능숙하게 밀어주었고 다른 승무원은 마크의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1등석 좌석은 코스모 스위트 2.0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닫으면 완벽한 1인실이 되는 거의 작은 방과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승무원은 제 휠체어에서 좌석으로 몸을 옮기는 것을 조심스럽게 도왔고 제 다리에 담요를 덮어주며 불편하신 곳은 없으십니까? 이륙 전에 진통제가 필요하시면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내 상비약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지불한 대가로 받는 기계적인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특히 아픈 사람에 대한 깊은 존중과 배려였습니다. 비행기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게 이륙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은 고통 그 자체였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이 함께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제가 잠에서 깰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따뜻한 물수건이나 미지근한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크가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 저는 통증으로 신음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커튼이 열리고 사무장으로 보이는 분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낯선 이방인의 온기 속에서 지난 몇 달간 처음으로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는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잠시 후 대한민국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짙은 구름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비행기가 게이트에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1등석 승객들이 먼저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마크가 제 휠체어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공포에 질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게이트 바로 앞 비행기 입구에 시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에이펙 회의를 위해 입었던 완벽한 수트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 옆에는 흰색 유니폼을 입은 2명의 남녀와 제가 생전 처음 보는 아주 편안해 보이는 의료용 이동 침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마크가 놀라 외쳤습니다. 시아버지는 한 걸음에 비행기 안으로 들어와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나탈리. 왔어. 잘 왔다. 얘야. 그는 저를 아는 채 마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의료팀이 놀랍도록 숙련된 솜씨로 저를 이동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겪었던 그 어떤 망설임이나 절차적 거침도 없었습니다. 나탈리 밀러님, 저희는 인천공항 의료지원팀입니다. 편안히 누워 계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승객들과 분리되어 특별 통로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고 빠른 걸음으로 따라붙었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여기에 들어오셨어요? 제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여긴 한국이니까. 시아버지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널 데리러 온다고 했지. 공항 측에 내 의료 기록을 보내고 에이펙 사무국에 긴급 의료 지원을 요청했다. 그들은 10분 만에 게이트 앞 접근을 허가했어. 10분 만에. 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이동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던 그 줄이 없는 입국 심사장을 저는 누워서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통과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저희가 이동하는 통로로 직접 걸어와 제 여권을 받아들고는 이동하는 침대 옆에서 걸으며 말했습니다. 밀러 여사님,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디 쾌유하시기를 빕니다. 그는 제 여권에 도장을 찍는 대신 작은 휴대용 단말기에 제 여권을 스캔하고 제 얼굴을 한번 확인한 뒤 정중하게 목례를 하고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30초 안에 끝났습니다. 짐을 찾는 곳으로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1층 입국장에 도착하자 삼성 로고가 선명한 검은색 대형밴과 삼성 서울병원이라는 글자가 적힌 특수 구급차가 동시에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공항 직원이 이미 저희 짐을 모두 카트에 실어밴에 싣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침대를 구급차로 옮기려는 의료팀을 잠시 제지했습니다. 나탈리, 잠시 주위를 둘러보렴. 저는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의 입국장.
그것은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예술 작품 혹은 미래 도시의 로비였습니다. 천장은 태양광이 그대로 쏟아져 들어오는 유리로 되어 있었고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으며 한쪽에서는 로봇이 조용히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지만 그 누구도 소리 지르거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질서에 따라 물 흐르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겪었던 혼돈, 더러움, 불친절과는 정반대의 세상이었습니다. 맙서사. 이제 시작일 뿐이다. 시아버지가 제 손을 다시 꽉 잡았습니다. 진짜는 지금부터다. 특수구급차는 미국에서 보던 앰뷸런스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내부는 거의 움직이는 중환자실 수준이었고 승차감은 최고급 세단보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10차선이 넘게 뻗어 있었고 막힘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끝없이 솟아오른 초고층 빌딩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다리들, 모든 것이 거대하고 깨끗하고 첨단이었습니다. 약 1시간 만에 우리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삼성서울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소독약 냄새, 음침한 복도,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6성급 호텔의 로비라고 해도 믿을 만한 거대한 아트리움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흰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국제진료센터라고 적힌 유니폼을 입은 코디네이터가 달려나왔습니다. 나탈리 밀러님, 환영합니다. 저는 신경과 김준호 교수입니다. 제 앞에 선 남자는 40대 후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미국 의사들에게서 흔히 보이던 권위의식이나 피로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레이저처럼 집중된 강렬한 탐구심 같은 것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는 대신 정중하게 목례를 했습니다. 나중에야 이곳의 의사들은 감염 관리를 위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미 모든 기록은 검토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기록이요. 네, 시아버님께서 어제 스탠퍼드와 메이오 클리닉의 모든 유료 데이터를 클라우드를 통해 전송해 주셨습니다. 총 1482페이지의 진료 기록과 8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 자료 전부요. 어제 저녁 제 연구실에서 모두 확인했습니다. 저와 마크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8테라바이트의 자료를 하룻밤 만에 전부요. 미국에서는 그 자료를 CD에 구워서 병원 간에 우편으로 보내는 데만 3주가 걸렸습니다. 나탈리님, 김 교수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엄청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진단명은 CNDS였습니다. 만성 자가면역성 신경퇴행 증후군. 그건 병명이 아닙니다. 그저 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계 문제라는 뜻이죠. 그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켰고 제 뒤에 있는 거대한 벽면 스크린의 스탠퍼드에서 찍은 제 MRI 영상이 즉시 떠올랐습니다. 미국 의료진들은 이 병변들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붉은 레이저 포인터로 제 뇌의 여러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으로 판단,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를 투여했죠. 효과가 없자 그들은 멈췄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비난이 아닌 순수한 위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면역체계가 신경을 공격하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교수님은요? 마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교수는 간호사에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제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사요? 무슨 검사요? 전 그 검사들 다 받았어요. 미국에서. 아니요. 김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탈리님은 진짜 검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넘기자 스크린에 제가 생전 처음 보는 복잡한 용어들의 목록이 떠올랐습니다. 전장 유전체 시퀀싱, 뇌척수액 프로테오믹스 분석, 미토콘드리아 기능 검사,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자체 개발한 신경염증 특화 아밀로이드 추적자를 이용한 최신 펫 MRI 검사를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 그게 다 얼마나 걸리죠?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저 검사 중 하나를 받는 데만 6개월을 기다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김 교수가 손목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지금이 오전 9시입니다. 모든 검사가 끝나면 오후 5시쯤 될 겁니다. 결과 분석에는 제 연구팀 전체가 투입됩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첫 번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와 마크, 심지어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시아버지조차 자신의 길을 의심했습니다. 25시간이라고 마크가 되물었습니다. 8개월이 아니라 25시간 만에 그 모든 검사 결과를요. 김 교수는 그 질문이 이상하다는 듯 아주 잠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환자의 상태가 위중합니다. 저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비용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아버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처리하셨습니다. 나탈리님, 마크님 두 분은 지금부터 그저 희망만 가지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 의사들이 제게서 가장 먼저 빼앗아갔던 것, 그 단어를 저는 지구 반대편, 낯선 나라의 낯선 의사에게서 그가 가진 모든 기술과 시스템의 자신감을 담보로 돌려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짝이는 최첨단 복도를 따라 마치 우주선 내부처럼 생긴 검사실로 옮겨졌습니다. 제 몸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제 영혼은 아주 오랜만에 차가운 얼음 밑을 뚫고 솟아나는 새싹처럼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한국에 도착한 지 불과 2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8시간은 제 생애 가장 길고도 이상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잘 만든 공상과학 영화의 소품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 몸은 검사라는 이름의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빛과 소음, 그리고 알 수 없는 자기장 속을 통과했습니다. 전장 유전체 시퀀싱을 위한 피는 간호사가 와서 주사기로 뽑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팔에 부착된 아주 작은 마이크로칩 형태의 센서가 마치 모기처럼 고통 없이 필요한 만큼의 혈액을 채취해 즉시 분석실로 전송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제 침대 옆에 비치된 태블릿 화면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혈액 샘플 1 채취 완료. 분석 Q 대기 중. 내척수액 검사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메이오 클리닉의 인턴이 제 척추를 4번이나 찔러대며 끔찍한 고통을 안겼던 기억 때문이었죠. 하지만 김준호 교수는 걱정 마십시오. 여기선 로봇이 합니다. 라고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엎드린 자세로 등 뒤에서 기계가 움직이는 미세한 소리만 들었습니다. 따끔합니다. 라는 말과 동시에 얼음 쏜 곳이 척추를 뚫는 대신 아주 미세한 톡 하는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끝났습니다.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경염증 특화 아밀로이드 추적자를 이용한 펫 MRI. 그 거대한 기계는 미국에서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지멘스나 GE 로고 대신 삼성 메디슨이라는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기계에 들어가기 전 이 병원에서 자체 개발했다는 그 추적자 용액을 주사 맞았습니다.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간 제 눈앞에 스크린이 펼쳐졌습니다. 나탈리님,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검사를 진행합니다. 지루하실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그러자 스크린에는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와 제가 마크와 함께 자주 가던 소살리토이 바닷가 풍경이 8K의 초고화질 영상으로 펼쳐졌습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시끄러운 자기 공명음 대신 제 귀에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비현실적인 배려 속에서 고통스러운 검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이미 병실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여기뇨. 나탈리, 괜찮아. 마크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창가에 서 있다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검사는 끝난 거야. 응, 8시간, 꼬박 8시간 걸렸어. 당신 마지막엔 거의 기절한 것 같았어. 아버님, 지금 몇 시죠?
시아버지가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저녁 6시, 한국 도착한 지 9시간 만이군. 저는 제 몸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잃었습니다. 여긴 병실이 아니었습니다. 맨해튼의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 고급스러운 원목 바닥, 그리고 제 침대. 그것은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커맨드 센터였습니다. 나탈리님, 침대에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천장의 스피커, 바로 AI였습니다. 조명, 온도, 침대 각도, 그리고 식사 메뉴까지. 오른쪽에 있는 태블릿을 이용해주세요. 마크가 태블릿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태블릿을 켜자 나탈리 밀러님을 위한 삼성 스마트 병동 시스템이라는 로고가 떴습니다. 거기에는 제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환자 나탈리 밀러, 담당 주치의 신경과 김준호 교수, 현재 상태는 검사 후 안정화, 그리고 실시간으로 심박수 78, 혈압 110에 70, 산소 포화도 98% 같은 정보가 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믿을 수 없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검사 진행 상황이었습니다. 태블릿에는 제 전장 유전체 시퀀싱이 분석 중이며 내일 오전 6시에 완료될 예정이라는 표시와 함께 내척수액 프로테오믹스의 1차 분석이 완료되었다는 내용 등이 떠 있었습니다. 저와 마크, 시아버지는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마크가 중얼거렸습니다. 환자에게 검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고. 미국에선 내 의료 기록 사본을 받으려면 변호사 서명에 2주를 기다려야 하는데. 시아버지는 창가에 선 채 끓어오르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속도. 이게 바로 내가 말한 거다. 마크. 이 사람들은 숨기는 게 없어. 환자도 팀의 일원인 거야. 자기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거지. 이건 의료 철학의 차이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만난 늘 지쳐있고 서류 작업에 치여 환자 눈도 못 맞추던 그런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활기찼고 두 손은 자유로웠습니다. 어떤 종이 차트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에 제 모든 바이탈이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나탈리님, 통증은 없으십니까? 김준호 교수님께서 검사 직후 투여할 영양수액을 처방하셨습니다. 그녀가 제 팔의 작은 포트에 수액 라인을 연결하는 동작은 마치 발레리나처럼 부드럽고 정확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미국식이 입맛에 맞으실 것 같아 병원 내 아오움 레스토랑의 비프 스테이크로 준비했습니다. 물론 교수님께서 승인하신 저염식 특수 메뉴입니다. 스테이크. 병원 밥으로 스테이크가 나온다고요? 잠시 후 배달된 식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따뜻한 수프와 샐러드, 그리고 완벽한 미디엄 레어로 구워진 안심 스테이크가 사기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미국 병원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나오던 형체를 알 수 없는 죽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1년 만에 음식의 맛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으면서도 천국 같은 밤이 지났습니다. 저는 스마트 침대가 제 체중에 맞춰 압력을 분산시켜준 덕분에 단 한 번의 욕창 통증도 없이 깊은 잠을 잤습니다. 중간에 제 산소 포화도가 아주 잠깐 92%로 떨어졌을 때 제가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간호사가 달려와 제 자세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침대가 자동으로 그녀의 스마트워치에 알람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9시 50분, 제 태블릿이 울렸습니다. 김준호 교수님과의 브리핑이 10분 뒤 7층 컨퍼런스룸에서 시작됩니다. 국제진료팀 코디네이터가 모시러 갈 것입니다. 컨퍼런스룸이요. 시아버지가 넥타이를 고참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전쟁을 앞둔 장군처럼 비장했습니다. 병실이 아니군. 이건 단순한 진료 결과 통보가 아니야. 발표를 하겠다는 거다. 우리는 코디네이터의 안내를 받아 7층으로 향했습니다. 뇌신경과학 다학제 진료센터라는 현판이 걸린 곳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저와 마크, 시아버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은 의사 진료실이 아니었습니다.
나사의 관제센터 혹은 백악관의 시츄에이션 룸이었습니다. 방의 한쪽 벽면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커브드 OLED 스크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김준호 교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 교수를 중심으로 흰 가운을 입은 6명의 다른 의사 및 연구원들이 노트북을 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를 맞았습니다. 나탈리님, 마크님, 아버님,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그의 얼굴은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사냥감을 꿰뚫어보는 매처럼 형형했습니다. 제 팀을 소개하죠. 그는 옆에 앉은 사람들을 차례로 가리켰습니다. 제넥솔루션의 박종환 박사입니다. 나탈리님의 전장 유전체 분석을 밤새 총괄하셨습니다. 면역학 연구소의 최수연 박사입니다. 뇌척수액 단백질 분석을 담당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생물학의 이진우 박사입니다. 영상의학과 정태민 교수입니다. AI 판독을 포함한 모든 영상 자료를 재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하룻밤 사이에 오직 저 한 사람을 위해 움직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저는 환자 194에 비었습니다. 의사를 만나기 위해 3개월을 기다리고 그 의사는 제 차트를 5분 동안 훑어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제가 프로젝트였습니다. 모두의 소개가 끝나고 김 교수가 방의 불을 살짝 어둡게 했습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환자 나탈리 밀러 진단 및 치료 계획 발표. 2025년 10월 9일 삼성서울병원 뇌신경센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교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명료했습니다. 나탈리님, 당신이 미국에서 진단받은 CNDS라는 병명은 오늘부로 폐기합니다. 네. 그것은 병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인을 모른다는 의사들의 항복 선언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난 25시간 동안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스탠퍼드에서 찍은 제 MRI 영상과 어제 이곳에서 찍은 최신 펫 MRI 영상이 나란히 떴습니다. 미국 의료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신경계 염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불이 났으니 불을 끄자. 그래서 스테로이드와 면역억제제를 투여했죠.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김 교수가 레이저 포인터로 어제 찍은 펫 영상을 가리켰습니다. 제 뇌는 군데군데 붉고 노랗게 마치 불타는 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염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미국 의사들은 적군을 잘못 짚었습니다. 나탈리 님의 면역체계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복잡한 유전자 지도와 단백질 구조도가 나타났습니다. 박종환 박사님, 설명해 주시죠. 제넥솔루션의 박 박사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나탈리님의 유전체에서 우리는 NRF8이라는 특정 유전자의 매우 희귀한 변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유전자는 세포 내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을 조절하는 스위치입니다. 시아버지가 숨을 삼켰습니다. 유전자 변이라니. 최수연 박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동시에 뇌척수액 검사에서 우리는 정상인에게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산화 아밀로이드 펩타이드 조각들을 대량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어 독성 폐기물을 뿜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김준호 교수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방 전체를 울렸습니다. 나탈리님, 당신의 병은 이것입니다. 10년 전 혹은 그 이전에 당신의 몸에 침투한 특정 바이러스가 당신의 NRF8 유전자 변이와 상호작용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당신의 미토콘드리아는 고장난 발전소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독성 폐기물을 뿜어내고 있죠. 그가 스크린에 뜬 제 뇌 영상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당신의 면역체계는 당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독성 폐기물을 필사적으로 청소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의사들이 투여한 면역억제제는 불을 끄는 소방관을 데려 범인으로 몰아 공격한 셈입니다.
당연히 당신의 몸은 더 망가질 수밖에 없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8개월간 저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수수께끼가 단 25시간 만에 분자생물학 수준으로 완벽하게 해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크가 떨리는 손으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치료는요? 시아버지조차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전자 문제라면 그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때였습니다. 김준호 교수의 입가에 아주 옅은 그러나 강렬한 자신감에 찬 미소가 번졌습니다. 불가능이요. 그가 스크린에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치료 계획, SMC88B 투여 및 자가줄기세포 기반 유전자 교정 치료. 아버님, 불가능은 어쩌면 미국에만 존재하는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김 교수가 포인터로 첫 번째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SMC88B는 저희 삼성의료원 바이오 연구소에서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입니다. 고장난 NRF8 유전자를 우회하여 미토콘드리아의 폐기물 배출을 즉각적으로 차단하는 응급 밸브 역할을 하죠. 현재 파킨슨병 환자 대상 이상 임상 중이며 나탈리님의 메커니즘에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신약, 임상 중인 약을 저한테 쓴다고요? 식약처의 긴급 사용 승인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네. 이곳은 한국입니다. 나탈리님. 환자의 생명보다 더 우선하는 규제는 없습니다. 아침 7시에 위원회가 소집되었고 8시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첫 투약은 오늘 점심 직후에 바로 시작합니다. 시아버지는 거의 쓰러질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FDA에서 그 과정을 진행하려면 최소 1년, 아니 2년은 걸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증상을 막는 것뿐이잖아요. 마크가 파고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김 교수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근본 치료가 필요하죠. 그가 두 번째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유전자 교정 치료. 미국 의사들이 실험적이라며 포기했던 바로 그것.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일상이라고 부릅니다. 나탈리님의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 지하 5층에 있는 GMP 시설, 즉 세포치료센터에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고장난 NRF8 유전자를 수리할 겁니다. 수리된, 즉 정상이 된 당신의 세포를 다시 배양하여 당신의 몸에 주입할 겁니다. 정상 세포들이 고장난 세포들을 대체해 나갈 겁니다. 면역체계는 더 이상 독성 폐기물을 청소할 필요가 없어지고 신경계는 서서히 회복을 시작할 겁니다. 방 안에는 완전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와 마크, 그리고 미국의 고위 관료인 시아버지까지 우리는 이 압도적인 기술력과 속도,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결단력 앞에서 그저 넋을 잃었습니다. 김 교수가 저를 아주 따뜻한, 그러나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탈리님, 미국에서는 당신에게 남은 삶의 질을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죽음을 준비하라는 뜻이었죠. 그가 스크린을 껐습니다. 방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다른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이 치료는 6개월이 걸릴 겁니다. 고통스러울 겁니다. 당신의 몸은 엄청난 변화를 겪을 것이고 수많은 고비를 넘겨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가 제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병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그 순간 지난 1년간 제 영혼을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절망의 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숨을 헐떡이며 마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마크는 이미 제 옆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평생 감정이라곤 없어 보였던 그 완고한 시아버지는 조용히 뒤를 돌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탈리님. 김 교수의 목소리가 저를 다시 현실로 불러왔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일이 미국을 떠나기로 결정한 지 단 5일 만에, 그리고 한국 땅을 밟은 지 불과 25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지 병원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것은 완전한 정적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나사의 관제센터 같던 그 거대한 컨퍼런스룸에는 오직 세 사람의 숨소리와 심장이 터질 듯한 고동소리, 그리고 억눌린 울음소리만이 존재했습니다. 김준호 교수의 마지막 말,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라는 그 한마디는 제게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년간 저를 짓눌러왔던 모든 절망과 체념,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를 단번에 걷어내는 구원의 선고였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 막혀 그저 헐떡이는 소리만 새어 나왔습니다. 제 손을 꽉 잡고 있던 마크는 이미 제 휠체어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가 아이처럼 들썩였습니다. 스탠퍼드, 메이오 클리닉, 존스 홉킨스의 냉정한 진료실에서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앞에서 애써 강한 척, 이성적인 척 버텨왔던 남편이었습니다. 의사가 방을 나간 뒤에야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몰래 눈물을 훔치던 그가 지금 이 낯선 나라의 의사들 앞에서 그 모든 체면과 이성을 내던지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크는 그 말만 반복하며 마룻바닥에 이마를 기댈 듯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평생을 미 국무부와 상무부에서 미국의 이익이라는 갑옷을 입고 살아오신 분. 감정 표현을 나약함의 증거로 여기던, 그토록 완고하고 이성적이던 제 시아버지는 조용히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그러나 뚜렷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한평생 그 누구 앞에서도 보이지 않았을 눈물이 이 머나먼 아시아의 나라, 그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원조 대상국 정도로 기억했던 이 나라의 압도적인 과학과 시스템 앞에서 속절없이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기적을 연출한, 저를 프로젝트로 규정했던 김준호 교수와 그의 팀이 이 감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이 비이성적인 눈물을 비웃거나 혹은 임상 데이터를 다루듯 차갑게 무시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만난 의사들이라면 분명 진정하시죠. 밀러 부부. 이제 다음 절차를 설명해야 합니다. 라며 딱딱하게 끊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그 어떤 재촉의 말도 불편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었을 때 김준호 교수를 비롯한 7명의 최고 엘리트들은 모두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저희를 향해 아주였지만 깊은 공감과 위로가 담긴 그런 인간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승자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울 동료를 맞이하는 그런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면역학의 최수연 박사는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는 대신 제 휠체어 손잡이에 따뜻한 물 한 잔이 담긴 컵을 가만히 올려주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되는 침묵의 배려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1년 동안 묵혀왔던 절망을 모두 쏟아낼 때까지 5분이 넘는 시간을 그저 묵묵히 함께 서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마침내 마크가 눈물을 훔치고 일어섰을 때 시아버지도 붉어진 눈으로 돌아섰습니다. 시아버지가 김 교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는 악수를 청하는 대신 미국식 예법을 잠시 잊은 채 한국식으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제 아들과 며느리를, 제 가족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준호 교수가 시아버지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저희는 저희의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지휘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치료 계획에 동의하십니까? 이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당신들은 따라올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확인이었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좋습니다. 김 교수가 다시 스크린을 켰습니다. 1차 치료 계획, 즉시 시행이라는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정맥주사로 SMC88B 1차 투여를 시작하고 오후 3시에는 골수에서 자가 줄기세포를 채취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간의 유전자 교정 및 배양을 거쳐
4일 후에는 1차 유전자 교정 줄기세포를 투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그리고 4일 안에 이루어진다니요. 오늘 바로 시작한다고요. 약은 준비가 된 겁니까? 물론입니다. 김 교수가 태블릿을 톡톡 쳤습니다. 나탈리님, 아침 8시에 식약처 승인이 났다고 말씀드렸죠? 8시 5분에 저희 병원 약재부 무균 조제실에서 이미 첫 투여분 조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쯤 나탈리님의 VIP 병실 냉장 약품 보관함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FDA가 신약 하나를 승인하는데 평균 10년이 걸립니다. 긴급 사용 승인조차 수많은 위원회와 로비, 서류 작업으로 몇 달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여기선 2시간 만에 승인과 조제가 끝난 것입니다. 이건 행정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쟁 수행 시스템이었습니다. 질병이라는 적을 상대로 국가의 모든 역량을 한순간에 집중시키는 무시무시한 효율성이었습니다. 골수 채취는 많이 아프지 않나요? 제가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렇죠. 영상의학과 정태민 교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부분 의사의 감에 의존해 엉덩이뼈를 뚫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선 다릅니다. 저희는 실시간 CT 영상을 AI가 분석해 3D 맵으로 구현한 것을 보면서 가장 통증이 적고 골수 채취율이 높은 포인트를 정확히 찾아냅니다. 그리고 로봇 보조 바늘이 0.1mm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그 지점만 공략합니다. 수면 마취에서 깨어나시면 아마 그냥 살짝 뻐근한 정도일 겁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공포와 경이로움이 뒤섞인 그런 실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아플까 봐 두려워하는 그 지점조차 이미 기술로 정복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브리핑은 끝났습니다. 저희는 마치 폭풍에 휩쓸린 사람들처럼 멍하니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오후 1시, 어제 만났던 그 숙련된 간호사가 아주 작은 주사기가 담긴 트레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SMC-88B, 1차 투여분입니다. 나탈리님. 제 팔의 포트에 노란빛이 도는 맑은 액체가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것이 스탠퍼드가 메이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던 약이었습니다. 이것이 고장난 제 미토콘드리아의 응급 밸브였습니다. 액체가 제 혈관을 타고 들어오는 순간 솔직히 말해 어떤 극적인 변화도 없었습니다. 빛이 보이거나 통증이 사라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제 몸속 깊은 곳, 그 수십억 개의 세포 속 고장난 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오던 독성 폐기물의 흐름이 아주 미세하게 느려지는 듯한 그런 기분을요. 어쩌면 그건 심리적인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제 몸에 들어온 모든 약물은 진통제로 저를 잠재우거나 신경안정제로 저를 속이거나 혹은 면역억제제로 저를 더 망가뜨리는 것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은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고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주사 바늘이 꽂힌 제 팔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로봇 보조 시술실로 옮겨졌고 정태민 교수의 말대로 제가 한숨 푹 자고 일어난 사이 제 미래를 만들어줄 골수 채취는 살짝 뻐근한 느낌만을 남긴 채 완벽하게 끝나 있었습니다. 제 태블릿에는 즉시 알림이 떴습니다. 자가 줄기세포 채취 완료. 샘플 아이디 NMGCS001 지하 5층 GMP 시설로 이송 시작. 그날 저녁 시아버지는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에 물든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아주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마크가 지쳐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나탈리, 내가 경주에서 뭘 봤는지 아니? 네, 에이펙 회의요. 아니, 회의가 아니야. 난 미래를 봤단다. 난 그저 KTX가 빠르고 공항이 깨끗하다고만 생각했지. 그게 이 모든 것의 기반이었다는 걸 난 오늘 깨달았다. 그는 창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길 보렴. 저 수많은 빌딩들. 저 끝없는 다리들. 저걸 불과 60년, 70년 전에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던 나라가 만들었다. 우린 그걸 잊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상무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니? 우린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까?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얼마나 더 받아낼까? 그런 것들을 논의한다. 우린 과거와 현재에 갇혀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사이에 미래를 만들고 있었던 거다. 그는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탈리. 김준호 교수가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했지. 그래, 맞아. 하지만 그 과학을 이뤄낸 속도는 기적이야. 우리가 잃어버린 아메리칸 드림의 속도, 아니, 그보다 더 빠르고 더 강렬한 코리안 드림의 속도다. 그들은 불가능하다는 말 대신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물었고 언제까지 되는가를 고민한 게 아니라 당장 되게 만들자고 덤벼든 거야. 내가 경주에서 본 초현대적인 인프라와 오늘 내가 본 이 병원의 시스템은 똑같은 거였다. 모든 것이 초연결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유기체였어. 미국은 우리가 가진 낡은 시스템과 규제, 그리고 우리가 최고라는 오만함 속에서 병들어 가고 있었던 거다. 시아버지의 눈에 깊은 존경심과 함께 일종의 두려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탈리, 넌 이 나라에 내 목숨을 바친 거야. 나도, 내 아들도 마찬가지다. 그 후 3일은 마치 꿈결처럼 흘러갔습니다. SMC-88B는 하루 2번 제 몸에 꾸준히 투여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투여 3일째 되던 날 아침. 저는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물론 여전히 다리는 후들거리고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간 제 머릿속을 지배했던 그 지독한 안개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마크. 예, 왜 그래, 나탈리. 어디 아파? 아니야. 나 지금 당신 얼굴이 또렷하게 보여. 저는 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가락 끝을 짓누르던 저림과 마비 증세가 사라졌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물컵을 잡았습니다. 물이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오 마이 갓. 마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에 온 지 불과 6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응급 밸브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김준호 교수가 다시 저희를 찾았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나탈리님.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이시는군요. 그의 태블릿에는 제 유전자가 수리되는 과정이 3D 그래픽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배양 속도가 빠릅니다. 나탈리님의 줄기세포가 아주 건강하군요. 오늘 오후 첫 번째 수리된 군대가 투입될 겁니다. 저는 국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막연한 자부심이나 맹목적인 애국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감사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건져 올린 이 압도적인 시스템과 이 놀라운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뜨거운 집념을 가진 이 나라의 사람들에 대한 눈물 없이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벅차오르는 경외심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서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제게는 그저 K-팝의 나라일 뿐이었던 이곳. 지금 이 도시는 제게 기적의 동의어이자 미래의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포기했던 제 삶은 바로 이곳, 대한민국 서울에서 다시 눈부시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한 명의 미국인, 나탈리가 겪은 이 믿기 힘든 여정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속도와 기술, 그리고 집념으로 단 25시간 만에 답을 찾아낸 우리 시스템의 압도적인 승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나탈리의 기적, 아니, 대한민국의 과학이 보여준 이 놀라운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최고라는 착각에서 깨어나 경이로움과 두려움마저 느낀 시아버지의 심정에 공감하시나요? 여러분이 경험했거나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저력, 그리고 이 경이로운 유료 시스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쏘아 올린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가슴 벅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